예,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제가 그 강의 요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다음은 강의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 파일을, 실러버스와 스케줄 요 파일을 좀 너무 빨리 그 다운로드 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수업 준비하는 과정에 3월 11일 날 최종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 이전에 혹시 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다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강의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일정을 보면 일단 처음 4주간은 처음 4번의 수업은 2주간 비디오 수업을 지금 하게 돼, 동영상 강의를 하게 돼 있고, 첫 번째 숙제는 3월 25일 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과제 제출은 항상 수업 시간 직전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고, 수업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과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퀴즈 같은 경우에도 수업 시작하자마자 바로 퀴즈를 볼 거예요. 그래서 퀴즈를 보고 난 뒤에 그날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퀴즈는 여러분 여기 보시듯이 총 한 6번 정도의 퀴즈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못 본 퀴즈 한 번 정도는 제가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숙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어진 7번의 숙제를 전부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0점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게 4월 15일이 선거일입니다. 선거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이때 저는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보강할 시간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보강은 하지 않고 바로 그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시험이 5월 4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간 시험이 5월 4일에 예정되어 있고, 이때 미리 잘 계획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간 시험 바로 전 시간에는 1장부터 9장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런 주제가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받고 설명을 드리고, 질문이 없으면 내가 전반적으로 어떤 게 중요하다, 그걸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 시험은 기말 시험 바로 직전 2시간은 프로젝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 프로젝트 발표에 관련된 내용은 중간 시험 이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도 기말 시험에 관련된 리뷰도 진행을 하게 되고, 기말 시험은 6월 22일 날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번 학기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의 요강과 일정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요 질의응답 요 란에 가서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기 여기를 누르고 여기 제목을 쓰고 질문 내용을 여기다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 자기 질문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질문을 올려주시면 내가 질문에 대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빨리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여기 올려주신 질문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좋겠죠. 혹시 이건 정말 다른 학생들이 볼 필요가 없다, 그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모든 성적이나 여기 과제도 여기 나가 있고요. 과제별로.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점수도 여기에 다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LMS에 들어가 보면 학기가 지남에 따라가 여러분들이 출석은 몇 번 빠졌고, 그리고 뭐 과제는 몇 번 제출해서 점수를 얼마를 받았고, 시험이나 퀴즈는 몇 번 봐서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LMS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가 끝나기 전에 혹시 이상이 있는 거, 혹시 뭐 출석 같은 경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2, 3주 내로, 이상이 발생한 2, 3주 내로 저한테 이의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학기가 끝나기 전에 13주 정도, 14주 이때쯤에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말 시험이 끝나고 최종 성적이 나가고 난 이후에는 저는 절대로 성적을 가지고 학생하고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성적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공평해야 하니까요. 제가 뭐 누구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걸 고쳐줘 버리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사실 사정이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면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겨우 학교를 다니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렇게 노력해서 학점을 잘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노력에 그냥 교수하고 막 사정 부탁하고 그래서 점수를 올려버리면 그 나머지 학생들의 그 노력이 사실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적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절대 성적을 뭐 오류가 있지 않는 이상 성적을 올려주거나 뭐 내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기말에 가서 나는 성적을 F를 받고 싶다, 그런 학생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뭐 성적이 C가 나올 것 같은데 나는 F를 받고 싶다,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 뭐 자기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성적보다 더 낮게 받는 것을 부탁하는 거는, 그런 거는 제가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적을 올려달라, 이거는 불공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주지 않는다. 지금 제가 경북대 온 이래로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강의 요강과 강의가 어떻게 진행된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질의응답란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장을 공부를 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우리 수업에서 사용한 엑셀에 대해서 잠시 더 공부를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이 경영 통계학은 어떤 학문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의 역사는 통계학이라는 건 굉장히 사실 학문 중에서도 유래가 깊은 학문입니다. 사실 이 통계학을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필요한 상당히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를 습득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통계학이라는 것은 이 학과 공부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 지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학의 역사는 실제로 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생겨난 게 통계학입니다. 통계는 역사적으로 세금을 걷거나 군인을 뽑기 위한 인구조사에 활용이 됐습니다. 임금이 전쟁에 나가는데 지금 필요한 군인이 10만 명이다 이거예요. 10만 명이고 전체 인구가 몇만 명이면 각 동별로 또는 각 시별로 고을별로 몇 명의 군인을 징집을 해야 내가 10만 명을 모을 수 있을 거냐, 뭐 그와 같은 어떤
일에 처음에 사용이 된 게 통계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자체가 국가의 살림을 체계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 필요한 숫자를 체계적으로 산출해내기 위한 학문이다. 그래서 통계라는 것은 통치를 위한 계산이다. 이렇게 그게 통계다. 이렇게 어원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영어로 보면 state arithmetic입니다. state 그러니까 국가 산수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 두 개가 합쳐져서 statistics 자체가 통계학이 됐습니다. 그 통계학이라는 것은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답을 줄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정보를 얻고 이 정보로부터 신뢰성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아니면 TV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상황을 설명을 해요. 특히 이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상황을 설명할 때 그냥 장황하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수치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록 그 수치가 다소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신뢰성이 엄청 생깁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오늘 몇 명이 발생했고 그저께 몇 명이 추세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상당히 깊이 있게 문제를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떤 대화를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신뢰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 이 자료를 갖고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뭐 보고를 할 때 구두 보고를 할 때라도 숫자를 잘 이렇게 활용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상사한테 좀 잘 인정을 받기 위한 가장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료나 숫자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수업에서 이제 배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 통계는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현대 경영에 있어서 통계란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고객 관계 경영이라든지 마케팅, 의사결정, 금융 등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홈쇼핑 같은 데서 뭘 사고 나면 나중에 이메일 같은 데서 자기가 샀던 그 항목하고 비슷한 광고가 자꾸 날아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 경영 통계를 활용한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활용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계학의 유형은 크게 봤을 때 기술 통계학과 추측 통계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 통계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이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descriptive. 그러니까 뭔가 말로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 기술 통계학이다. descriptive statistics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료를 유용한 정보를 주는 방법으로 정리하고 요약하고 제시하는 방법이 기술 통계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강의 계획에 다시 돌아가 보면 약 2장, 3장, 4장이 바로 기술 통계학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술 통계학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그 다음에 5장부터 약 7장, 5, 6, 7장은 확률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되고 8장 이후로는 우리가 통계학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학을 우선 배우고 기술 통계학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다음에 확률을 거쳐가지고 추측 통계학을 공부를 한다. 추측 통계학은 이제 표본의 기초를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자료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선에 이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 이 변수라는 게 뭘까요? 변수는 수학에서 쓰이는 그러니까 변하는 값이죠. 그야말로 영어로 variable 하면 고정된 값이 아니라 이 변하는 값이 변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변수의 반대는 뭘까요? 변수의 반대. 변수의 반대는 상수겠죠. 상수 또는 파라미터라는 말을 듣습니다. 파라미터. 그 다음에 자료 이런 말도 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도 쓸까요? 주로 이런 말들로 표현이 됩니다. 상수, 파라미터, 자료 이런 게 다 변수의 반대. 이거는 이제 이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값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주어진 값이다, 정해져 있는 값이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변수고, 변수에는 크게 양적 변수와 질적 변수가 있습니다. 양적 변수에는, 양적 변수라는 것은 영어로 quantitative variable, 그래서 수치적 특성을 갖는 변수, 숫자로 표현이 되는 변수가 양적 변수다. 키나 몸무게나 면적이나 뭐 이런 등등이 양적 변수가 되겠죠. 수업을 한동안 안 하다가 수업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벌써 이 목이 잠기기 시작하네요. 이 양적 자료는 양적 변수가 갖는 자료를 양적 이 자료다 이렇게 얘기하고, 양적 변수는 이산 변수와 연속 변수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산 변수라는 것은 뭐 이 사람의 숫자라든지 나누기 힘든 거, 그죠? 물건의 개수, 불량품의 수, 이런 등등이 이산 변수다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수 0을 포함한 그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는 값, 이산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연속 변수는 소수점으로 표현이 가능한 변수가 바로 연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키, 몸무게, 온도 등등이 연속 변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적 변수에 그 대비되는 개념이 질적 변수입니다. 이거는 qualitative variable, 영어로는 qualitative variable이다. 또는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성적 변수다 이런 얘기도 쓸 수 있습니다. 그 질적 변수, 요 말은 정성적 변수, 정성적 자료, 질적 변수는 정성적 자료, 질적 자료는 정성적 자료다 이렇게 얘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적 변수라는 것은 비수치적인 거죠. 그리고 사실적 특성을 갖는 변수다. 색깔이나 성격이나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내용들이 질적 변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질적 자료는 질적 변수가 갖는 자료를 질적 자료라고 하고, 이런 걸 가지고 범주형 자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테고리컬 데이터다, 범주형 자료다. 그러니까 구분만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질적 자료다, 범주형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성적 자료, 질적 자료, 범주형 자료 이게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그림 1-2에 이 변수에 대한 구분을 잘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보면 변수의 유형인데, 변수의 정성 변수와 정량 변수가 있다. 여기서 아까 슬라이드에서는 질적 변수라고 했죠. 이게 정성 변수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량 변수,
그리고 정성 변수는 뭐 예를 들면 PC의 상표, 혼인 여부, 뭐 머리카락 색깔, 뭐 그런 것들이 다 정성 변수에 해당이 된다. 요건 질적 변수라고도 하고 범주형 변수다, 범주형 자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량 변수는 이산 변수와 연속 변수가 있다. 이산 변수는 셀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구당 자녀의 수, 홀당 골프 타수, 그 다음에 소유 TV 세트 수, 우리 집에 텔레비 몇 대 있느냐, 자동차 몇 대 있느냐,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연속 변수는 납부한 소득세 금액, 사실 소득세 금액도, 이게 뭐 원 단위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소득세를 계산하다 보면 내가, 이 소득이 뭐 98만 원이다. 그랬을 때, 그거의 소득세율이 0.23578 %다.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를 해보면, 원단위 절사를 하기 전에는 소수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연속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학생의 체중, 그 다음에 플로리다주 템파시의 연중 가무량, 이런 것들이 다 소수점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측정의 수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측정의 수준은 자료를 측정하는데 어떠한 방법을 쓸 거냐, 어떤 척도를 사용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자료의 측정 수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명목 척도, 순서 척도, 구간 척도, 비율 척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요 개념에 대해서 가끔 이제 요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명목 척도라는 게 뭐냐? nominal scale. 이게 명목 척도라는 거는 측정 대상을 분류하는 데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뭐 흰색이다, 검은색이다, 파란색이다. 이거 범주형 자료에 주로 해당되는 게 뭐 명목 척도가 되겠죠. 범주형 자료를 표현하거나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게 명목 척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같다, 다르다, 그 정도의 구분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 척도는, 이 순서 척도는 명목 척도의 성격을 그대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을 하되, 그러니까 구분이 된다는 거죠. 명목 척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거는 구분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순서 척도는 구분도 되고, 구분을 하면서도 서열 관계, 순서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순서 척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열 관계, 1등, 2등, 좋다, 이거보다 더 좋다, 더 나쁘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순서 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시험 점수에서 등수 1등, 2등, 3등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순서 척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키를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런 것도 순서 척도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구간 척도입니다. 구간 척도, 인터벌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구간 척도는 이 순서 척도의 특성을 그대로 또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측정 대상이 갖는 속성을 양으로 나타낸 거예요. 측정 결과가 숫자로 표현이 되지만 원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원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값 사이의 비율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2배, 이거의 2배는 반드시 그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구간 척도의 온도나 시간이 되는데, 예를 들어 온도가 10도다. 그러면 10도씨에 비해 가지고 20도씨는
2배 더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20도에 비해서 10도는 2배 더 뭐 서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구간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표현은 되지만 이 나누기나 곱하기나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바로 구간척도다. 그리고 원점이 자체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사실 온도 같은 경우에 원점을 편의상 0도를 가지고 쓰고 있지만 사실 그 0도라는 게 그냥 그 0도라는 거는 그 은원점이죠. 그죠? 은원점이지 그게 뭐 원점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온도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시간도 마찬가지고 오전 6시는 오전 3시에 비해서 2배 큰 게 아니죠. 시간이. 이제 그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구간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율 척도는 레이셔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구간 척도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율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곱하기나 더하기 이런 게 의미가 있습니다. 신장이 175하고 180은 이제 얼마만큼 더 큰지 180이 175에 비해서 얼마나 더 큰지는 비율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1m는 10cm에 비해서 10배 더 길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무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비율 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율 척도를 이렇게 요약을 해 놓은 게 우리 교과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명목 척도는 자료는 구분만 된다. 축구 선수의 등번호, 자동차의 제조사, 축구 선수의 등번호 뭐 2번, 뭐 22번, 뭐 7번, 뭐 그런 게 순서 척도는 아니죠. 순서 척도라고 하면 뭐 순서가 예를 들어 선수가 뭐 2번 선수는 7번 선수보다 더 뭐 나이가 많다라든지 아니면 더 잘하는 선수라든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명목 척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를 어디서 만들었느냐, 자동차의 제조사 이런 게 바로 명목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 척도는 자료의 서열이 있습니다. 이제는 순서가 의미를 가집니다. 반석차라든지 남동부 리그에서의 팀 순위, 한국 프로야구의 순위죠. 이런 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한국 프로야구의 개막도 4월로 미뤄지게 됐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이 프로야구가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이만수 선수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프로야구가 생긴 이래로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말 초유의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간 척도는 그 비율이나 이 차이 값의 어떤 배수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고 그렇지만 값 사이의 어떤 차이, 그 마이너스나 플러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성복 사이즈가 예를 들어 엑스라지보다 라지는 한 사이즈 적은 거죠. 그러니까 등간 척도는 사실 그 사이에 더하기 빼기 정도의 어떤 그 의미,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간에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비율 자체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도 그러니까 1도하고 2도는 1도만큼의 더 춥다, 따뜻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영하 1도하고 영상 5도는 한 6도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6도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인지는 그 척도에 대한 개념이 있는 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더하기나 빼기를 했을 때 그 의미가 통하면 그게 등간 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율 척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점도 의미가 있고 값간에 곱하기나 뭐 더하기 빼기는 물론이고
이제 곱하기나 나누기 이런 것까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몇 배가 된다. 뭐 환자의 수가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제일 많아서 900몇 명이었는데 지금 100몇 명으로 떨어졌으면 그게 몇 배 정도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비율 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명목 척도는 분류하는 데 사용된다. 순서 척도는 서열 관계 순서를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구간 척도라는 것은 특정 대상이 갖는 속성을 그냥 그 양적으로 나타낸다. 원점은 별 의미가 없고 두 값 사이의 비율도 의미가 없는 대신에 두 값 사이의 차이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비율 척도는 가장 이제 그 세부적으로 어떤 값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구간 척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율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이 표를 보면 요건 이제 다른 교과서에서 내가 가져온 겁니다. 다른 교과서에서 가져온 건데 변수를 분류를 하자면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가 있고 질적 변수에는 이 명목 척도와 순서 척도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양적 변수는 구간 척도와 비율 척도가 있고 비율 척도는 다시 이산 자료와 연속 자료로 나눌 수치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징을 보시면 명목 척도는 그냥 같다 다르다 이 구분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순서 척도는 크다 작다 요 위에서 명목 척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물론 가지고 있고 같다 다르다 물론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게 더 크다 어떤 게 더 작다 이런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런 구분이 가능한 게 순서 척도고 뭐 지정 순위라든지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 보통이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다 순서 척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 보통이다 나쁘다 요거는 사실 명목 척도와 순서 척도 양쪽으로 다 볼 수가 있는데 쓰임새에 따라 가지고 구분만 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명목 척도가 되겠고 이게 어떤 그 좋은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순서 척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순서 척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 다음에 구간 척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더하기 빼기의 연산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온도나 시간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율 척도는 이제 곱하기나 나누기 이런 게 다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립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원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0에서부터 0보다 크다 적다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 그 다음 이산 자료는 셀 수 있는 거, 연속 자료는 소수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이산 자료는 당연히 소수점으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게 1장에 설명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통계학의 어떤 개념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통계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용어를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1장의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과제가 여기 보면 1장의 과제는 이제 두 문제가 나갔습니다. 17페이지에 8번 문제,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10번 문제.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 17페이지에 8번 문제는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이 표본과 모집단을 구분하는 그런 이 문제가 되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모집단이라고 하면 이 표본과 모집단을
또 좀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집단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표본은 이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내기 위해서 조사되는 소규모 집단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8장 정도에서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모집단과 표본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도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7장에 그래서 모집단은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 그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표본을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다 8장에서 다시 공부를 할 거고 거기에서 이제 17페이지 8번 문제를 가지고 이게 모집단이 좋을지 표본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서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는 이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를 구분하는 이 10번 문제는 18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거기는 이 변수에 대해서 이게 어떤 그 종류의 변수인지 측정 척도가 뭔지 척도 아까 네 가지 배웠던 그 척도 중에 그 세 가지 제시된 변수가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지 그걸 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답만 적지 말고 이렇게 그 답이 나오는 풀이 과정을 적어야 되고 그리고 또 풀이 과정이 없는 경우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적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답만 이렇게 맞다고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도 알고 있다는 걸 충분히 여러분이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까지 1장을 공부를 했고 우리 교과서에는 없습니다만 요 다음 파일에서는 제가 이 엑셀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실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엑셀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파일에서 보도록 하죠.